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조선 가정에서 자란 고교생 형제가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소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어릴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 형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유를 묻자 할머니의 잦은 잔소리와 심부름이 짜증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30일이었습니다. 이 자정에 대구의 한 단층 주택에서 이 고교생 형제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알려졌거든요. 결국은 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옥상에 널려 있는 빨래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교복이었어요. 그걸 이제 할머니께서 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이 널어놓은 교복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형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같이 살았던 거죠. 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형제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그 살고 있던 집이 약 한 1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형제들 간의 이 공간 분리, 생활 분리도 좀 잘 되지 않는 이 조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형제 상황은 사실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형은 행동장애로 과거에 이제 심리 상담도 받은 적도 있고, 동생은 또 심지어 학교에서 폭력성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 퇴학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90이 넘었거든요. 게다가 이 할아버지가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등 이 거동 자체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안일이나 생계를 좀 도맡아 있고 이 양육 부분도 이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 형제들에게 입장에서는 잔소리, 계속해서 훈육을 또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두고 보니까 조부모와 아이들 모두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은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들 이제 댓글달이잖아요. 네. 이걸 보면 정말 여론이 안 좋아요. 이게 뭐 절대 풀어주지 마라. 뭐 진짜 심지어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악플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뭐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과 별개로 이런 상황에 놓여진 이 청소년들 그리고 조선 가정에 대한 이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저는 뭐 이 부분도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IMF는 비바람이 혹시 분다 해도 천년을 지켜온 뿌리 깊은 나무 될래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네,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은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했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이제 공간 분리가 집안에서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환경이 더 취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양육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 내보내기도 그렇고 또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집에 데리고 있기도 그렇고 이제 설상가상인 거죠. 보면 이제 요번에 조부모 코로나19 영향조사에서 조부모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44%나 나타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생각해보면 경제활동 인구를 통계낼 때 65세 빼잖아. 65세 이상은 빼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아이들도 빼고. 네, 15세 이상부터 가잖아요. 조선 가정을 놓고 보면 두 쪽 다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가정도 할아버지는 워낙 이제 고령이다가 다리가 불편하시니 경제적 활동은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또 할머니는 이제 폐지를 주어가지고 또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본적으로 이직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가구의 경우는 이걸 약 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이 조선가정 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이 총 가계 수입이 150만 원이 채 되지 않거든요. 4명이 있는데 4명인데 4인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구가 이 월 근로소득이 일반적인 가구들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 조선 가정은 경제적으로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선 가구 중에서 이런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실제 대구 경북 전체 조선 가구의 7.6% 정도만 이제 기초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7.6% 그러면 1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가구 대부분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조부모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대로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조부모만 살고 있지만 부모만 살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이 부모가 소득이 있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받지 못하는 거죠. 뭐 햇반 데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김하고 그래 먹어. 알았어. 별로 생각이 없어. 아, 나 그거 수저 놔두려고. 계란 한 개 내었나? 자, 어떻게 가져가서. 야, 아이고 싫다. 난 밥 안 먹고 싶어.
드슈. 할머니 근데 진짜 안 먹어? 이거는 안 먹고 싶어. 그래 너무 쪼매내는 먹을 것도 없대. 괜찮아. 그 국물 뜯어 먹고 그래. 첫돌 3월달이 첫돌이 생일이라 가지고 첫돌 지내고 6월 7월달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지미가 아이를.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그쪽으로 간 거예요. 망하고 부도나고 뭐 냉장고고 뭐 차도 하나 있던 뭐 다 뺏기고 다 넘어가고 나니까 그 여자는 그래 갔다 여기가 다 놓고 가버렸네. 어릴 때 자주 아프고 감기도 잘 걸리고 이래가지고 업고 댕기니 2살이니까 업고 댕겨야 돼. 유모차도 없어가 저 옆집에 아줌마 이제 다리 아파가 끌고 댕기는 그거다 유모차를 한번 태워가지고 갔어요. 엄지를 보내고 그래도 서툴지. 그래서 버스 한 코스 걸어가야 병원이라 동네 소아과. 마음은 아프고 알스럽지. 엄마 손이 항상 필요한 나이에 저러는 거 보면 막 자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 번씩 사랑해 소리를 잘하거든요. 같이 나도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고 말고. 부관장도 지금 부장장 다가와가지고 날 보고 칭찬 안 해준다고. 내가 칭찬 같은 거 표현을 잘 못하고 사랑한다 말 그런 것도 잘 못해가 마음속으로는 참 울고 있지만 그게를 요새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데 다른 엄마들은 뭐 외식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것도 없고 잘했다 소리 그냥 잘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뿐이고 그래서 두들거리대. 안내 모시고 원래 춘들만 하고 이래가지고 잘 없을 때 친다고. 저는 남매다가 갑자기 외동 혼자 되고 원래 엄마 아빠도 있어야 되거든. 아빠는 멀리 가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저도 할머니가 좋긴 좋지만 할머니가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상처를 한번 이게 받아버리면 우리 벽에 못자국처럼 못을 빼더라도 이 자국이 오래 남는 게 이 청소년들의 어려움인데 그 치유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해서 스스로 조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 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 떠밀려서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혹시나 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짐이 되는 건 있죠. 아닌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조선 가정의 그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는 내가 부모와 이제 단절됐구나, 내가 이렇게 떠맡겨졌구나라고 하는 내적인 스스로 어려움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친구랑 같이 놀다가 야 이번 주에 우리는 뭐 엄마 아빠랑 어디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같이 갈 수 있는 수가 사람이 없죠. 없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문화적 격차가 더 드러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요즘 듣는 노래가 뭔지 몰라요. 맞아요. 당장 그 뭐 3, 4년 차이 나는 후배들하고도 저랑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5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세대 차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조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키웠던 방식, 그 손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자기 또래 친구들은 그렇게 양육하는 가정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졌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격차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붉은 해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 검게 물들고 젊은 엄마들 같으면 애한테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지 공부하는데도 도움 못 주고 애가 학원에 보내달라는데 못 보내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손자 어리기는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없고 노가다 목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했어. 맨날 얻고 장사하다 가가 자꾸 이렇게 사서 안 되더라. 내가 없어도 안 되잖아. 맡길 데도 없고. 그날 참 숱한 고생 다 하고 진짜 싫었어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테는 어른들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요?
앞서 저희가 조선가정의 경제적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살펴봤는데요. 지원책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뭐 조선가정을 딱 콕 집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보면은 조선 가정만을 위한 그런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대리 양육 가정 위탁 사업 여기에 이제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대리 양육 위탁 가정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예.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이거 뭐 어떻게 말 이해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정 위탁 제도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위탁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이 이제 필요한 아동들, 18세 미만 아동들이죠. 시설에는 보내지 않고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자라고 해서 만든 제도고, 네. 이 조부모에 의한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이라는 그 항목을 사실상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위탁 아동은 기초생활특례법이 적용이 돼요. 그 친부모의 소득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대는 수급을 안 들어준다는 거. 근데 애들 칭찬을 계속 해주세요. 야, 혼자 세수도 잘하네. 칭찬이잖아.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칭찬, 되지? 여기 잘하게. 그러니까 지 좋다 한번 해볼게. 이웃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그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던데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었냐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업사무소 가니까 이렇게 하락해서 그런다 이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안 그랬으면 초등학교 데리고 와서부터 내가 했으면 진짜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을 텐데 그래서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됐죠 뭐. 12살인데 안 얘기부터 키웠어요. 몇 살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 젖돌 지나고 젖돌 막 지나고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10년 됐겠지. 이 위탁가정 제도 자체가 또 신청하는 것부터 복잡하거든요. 네. 신청 과정을 보면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입증해야 됩니다. 그걸 네.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입증받고 나면 이제 조부모가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야 이 대리가정 위탁 제도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이나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실태 조사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선 가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선 가정에 대한 실태 조사가 매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겠죠. 네.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이 아니라 뭐 3년마다 5년마다도 아닙니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한 것 이후로는 실태 조사 자체가 안 돼요. 지금 11년, 얼마가 지난 거 대체? 11년이 지났어요. 인구주책 총조사 5년인가 한 번마다 하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나? 그때 그 같이 안에다 항목을 넣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헌법조사처에서 이 조선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부터 좀 필요하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게 벌써 1년 지났거든요. 뭐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들의 관심이 없는 이유가 선거와 연관되고 생각해 보면 이게 투표권이 없어요. 아이들 표가 없어서 그래. 전국을 찍으셨네요. 가정에 있는 조부모에게 모든 걸 다 케어하고 맡기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같은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이 되니 저는 이제 학교와 우리 지역 사회가 좀 함께 돌보는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번에 케이스도 특수한 이제 욕구를 가진 이제 장애 아동이란 말이죠. 이 발달 장애 영역에 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학교에서도 보면 그 교육복지사가 있고 공공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또 지역마다 있는 이 복지관에도 이 사례관리팀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일어났던 이 조선 가정의 경우에도 아이가 강제 퇴학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프로그램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이게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망이 대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여기에 저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청소년 보고 네가 여기 있으니까 직접 가서 상담해봐라고 하면은 낙인감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저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라고 이게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내 이런 학교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좀 인도해주는 애드보커시 우리 권리 옹호를 좀 해주는 그런 조금 역할들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니까 동생도 많고 또 위 언니고 중간이잖아요. 마음이 찝찝하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원래 막내였는데 동생이 생겨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없는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좋았어요.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공평한 여건의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교육복지 사업에서는 그 아이들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캐치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사업, 이 친구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거기 플러스
또 힘든 마음까지 헤아려주면서 정서 지원까지 다듬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걸 이제 시조례로 학교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서 네트워크를 뭐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우리 영남권 대구 경북권역에서는 초중학교에 이제 한 50% 정도밖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니까 국가는 또 마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방이양이란 말을 이제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선가정 정책이 따로 있거든요. 내비게이터 제도라고 해서 안내자인 거죠. 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네. 내가 필요해 이 길로 가세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린 미국에서도 왜 하냐면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이런 사건을 막는데 위기 비용을 막는데 쓰는 거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이게 훨씬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경제적 지원, 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보니까 어떤 좀 정서적 지원들 그리고 어떤 뭐 휴식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정말 이 생활 모든 것에 대한 좀 촘촘한 그런 서비스 지원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제 팟캐스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양희은 선생님의 아침 이슬 준비했습니다.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할머니. 아이고 웬일이죠? 와. 내 맘의 서름이 할머니께 제가 가장 슬플 때나 괴로울 때 늘 곁에서 함께 있어 주셔서 언제나 좋은 미소와 농담으로 행복하게 해주셔서 진지한 모습으로 진심을 담아 인생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 세상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께 할머니의 삶에 더욱 빛나는 것들을 채워드릴게요.